네, 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WS 리프레시에서 금융주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채 수익률 상승도 좀 있었는데 때마침 오늘 저기 보시면은 하이투자증권에서 미국채 금리 상승 배경이라는 이런 보고서가 딱 나왔습니다. 네, 요 분 모시고 자세하게 국채 수익률이 왜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상훈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시의적절하게 보고서를 내주셔갖고 네. 오늘 좀 할 얘기가 풍부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미국채 금리 상승 배경이라고 좀 써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최근에 왜 이렇게 오를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 더 이게 과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우선은 어제 뭐 장중에 1.50%를 상회하기도 했었는데 이 네. 숫자가 지난 6월 말 이후로 보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3분기 저점이 한 1.1% 중반이었으니까 맞아요. 지금 정말 단기적으로 한 0.3%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30bp 이상 급등한 거여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물론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좀 붙여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선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1분기 때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을 때 그 이후로 조금 숏 포지션들이 많이 잡혀 있었어요.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좀 선호를 보였었는데 델타 변이가 좀 재확산되면서 그러니까 네. 피크아웃이 성장이 피크아웃 될 거다라는 부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YOY 그렇죠.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재확산되면서 그 폭이 둔화되는 폭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우려, 그 경계감들이 결국에 과도하게 좀 많이 쏠렸다. 그래서 숏 포지션을 잡았던 그 투자자들이 청산을 하게 되면서 금리가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내려갔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때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사실은 레벨 자체가 그렇게 낮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되는 건데 하지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자산 선호, 채권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에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뭐 글로벌리 백신 접종에 대한 퍼센테이지들도 올라가고 있고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과도한 쏠림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게 지난주에 이제 FMC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게 이제 사실 미국채 수익률이 네. 1.7 갔다가 뭐 네. 한두 달 사이에 1.2 갔다가 네. 또 한두 달 사이에 1.5까지 가는 거는 물론 네. 장기적인 성장률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네. 수급적인 영향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투기적인 포지션의 어떤 변화에 따르는 변동성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주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 트리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이제 매파적인 상대적으로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매파적이었던 FOMC 영향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수급 얘기도 하셨지만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연초처럼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갈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그 연초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까지도 올라갔었고 지금 이제 1.5%까지도 올라갔는데 네. 조금은 올라가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데 좀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채권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우선 뭐 금리를 이끌고 올라갔던 상승 재료였던 게 연초에 1분기 때는 조지아주 선거 때 이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재정 정책의 힘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부채 한도 협상 지금 셧다운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 면에서도 그때는 사실 뭐 동결 기조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당장에 뭐 할 거다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11월 달에 할 수 있겠다라는 경계감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그걸 조금 분해해 보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5년물 금리랑 분해를 두 가지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5년을 바라보는 이 선도 금리로 나눠볼 그렇죠. 수가 있는데 1분기 때 금리가 올라갔던 주요 동력은 5년물 금리가 아니라 5년 후에 5년을 바라보는 금리였어요. 그래서 그걸 좀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좀 올라갈 거고 네. 연준은 비둘기파적이다. 이렇게 시장 프라이싱을 했던 거고 네. 이번에 올라가는 분해 요소의 좀 핵심을 보게 되면 5년물 금리가 지금 1%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크아웃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했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좋다.
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좀 올라가는 분해 요소의 핵심이 좀 다르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연초에는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거에 대한 프라이싱이었기 네. 때문에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보면 네. 최근에는 5년이게 되면 중기 긴 거긴 하지만 네네네. 중기물이기에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 네. 이제는 좀 상승 탄력은 뭐 상승 기조는 있지만 그렇게 막 파괴적으로 올라갈 만한 네네. 그런 이슈는 아니지 않겠냐 네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채권 얘기는 했지만 한국의 10년물도 저 오기 전에 바로 보니까 뭐 2.3%까지 막 네. 넘고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볼까요? 뭐 커플링 즉 미국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뭐 통화 정책이 뭐 미국이랑 한국이 아예 거꾸로 간다. 그러니까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인하 기조로 돌아선다. 이런 부분이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뭐 거의 동조화가 일어났던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2분기 들어서자마자 1.7에서 1.1까지 쭉 빠졌던 거에 비해서는 내려오는 속도 시차는 분명히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6월 달에 2.2 고점을 찍고 국고채 10년물 기준으로 8월 중순까지 1.8% 중반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도 거의 한 30bp 이상 빠졌던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전고점이 2.2%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네. 단기간에.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금리가 상승하는 이 대외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와 국내 금리가 왜 조금 더 늦게 그 갑자기 빠르게 하락했는지는 대내 그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대내 요인. 그렇죠. 국내 요인. 이게 네. 바로 미국은 이제 와서 내년에 점도표가 금리 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8월 금통위에서 이미 25bp 금리를 처음으로 인상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4분기 중 한 번, 그리고 내년 1분기 중 한 번 정도를 또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3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이 부분들이 장기물 금리를 좀 끌고 내려갔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요국이 아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되면 과거에도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됐었을 때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맞아요. 흔히 뭐 채권 용어로 플래트닝 됐다, 맞아요. 플랫됐다라는 이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네. 시장이 팬데믹 이후로 증시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선반영, 그러니까 정말 반영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금리 인상기 중도에 있는 플래트닝 수준까지 반영을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경기가 그렇게 피크아웃이 뭐 우리나라 수출도 마찬가지고 절대 레벨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YOY가 빠지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이 되돌려지고 따라서 플러스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에 좀 연동하는 장. 그래서 지금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참 고민인 게 뭐냐면 뭐 빠르면 10월 12일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네.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1% 기준금리가 1% 물론 이제 한국의 보통 뭐 2년에서 3년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도 기준금리에 맞춰서 네네. 움직이는데 장기물은 또 이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기대와의 함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기금리를 올렸을 때는 당연히 기준금리 올린 만큼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이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네. 거꾸로 또 이게 웃긴 게 올렸으니까 인플레이션 함량은 또 줄어들 거야. 뭐 이런 네네, 생각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네. 짧게 그럼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리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주 네네. 투자하는 분야에서는 네, 맞습니다.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는 거는 사실은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네. 우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에 금통위가 있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두 차례가 남습니다. 10월과 11월. 근데 맞습니다. 저는 전망을 11월로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뭐 10월에 인상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4분기 중에 한 차례 올릴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반응을 너무 빠르게 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그리고 5년물과 30년물의 장단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3년하고 10년물의 스프레드를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3년물은 이미 반영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10년물은 그 인상의 두 번째 정도로 이미 두 차례 인상을 반영하다 보니까 한번 네. 쭉 빠져서 40bp까지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 그때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너무 과도하다.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시 한 60bp 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정말 시장이 빨라서 한국의 장기물 금리가 내려가거나 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그 플래트닝 전략에 그때 참여하지 못했던 시장 플레이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속상해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히 지금 스프레드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장기물 금리도 올라와서 사실 여기서 대외 리스크에 연동돼서 금리가 아직 상승 압력이 남아있는 건 맞지만 좀 내년까지 길게 봤었을 때는 경기가 여기서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당연히 줄어들고 맞아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일 네.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조금은 이제 스프레드가 더 확대될 가능성들은 좀 단기적이고 조금씩 왜냐하면 인상을 2차례, 3차례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연준이 만약에 내년에 12월 정도, 4분기 정도에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가 좀 뒷받침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1분기까지 3차례 올리고 나서 하반기 끝자락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장단기 스프레드는 점차적으로 좀 축소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레이션과 피크아웃에 대한 되돌림으로 인해서 뭐 금융주나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증시를 바라봤을 때 좀 선호일 수 있겠지만 조금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약간 전략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은 뭐 밸류에이션도 낮고 금융주가 사실 스프레드의 함수인데 특히 은행주는 스프레드가 오히려 지금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제 사실 이 얘기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셧다운 문제인데 네네네.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선 그러니까 지금 셧다운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저희들도 네.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맞아요. 이런 보도들 네. 보고 블룸버그 보도들 보고 막 판단을 하는데 그럼 최악의 경우를 항상 채권 좀 보수적으로 보니까 네. 최악의 시나리오를 살펴봐도 사실 그럼 셧다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제가 한 70년대 이후로 셧다운을 미국에서 발생했었던 네. 총 횟수를 찾아보니까 22차례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뭐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끝난 경우도 있고요. 제일 길었던 때가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때 그렇죠.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달까지 35일 이제 셧다운이 지속됐던 때가 최장기간입니다. 네. 근데 평균적으로는 9일 정도 지속되다가 합의를 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얘기였고 결국 금융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좀 말씀드리려면 네. 사실 큰 영향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셧다운이 지속돼서 그런 비상 조치를 썼는데도 합의가 안 돼서 디폴트로 갔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감등됐던 2011년 같은 경우는 뭐 S&P가 거의 20%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둘 다 부담으로 작용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셧다운이 발생한다라고 해도 평균적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셧다운 발생 2주 전부터는 2주 동안 한 7bp 정도 하락을 하다가 셧다운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은 3bp가 올라요. 그리고 셧다운이 마무리가 되면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패턴이 아니라 전혀 좀 상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때의 매크로 환경이 더 좌지우지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가장 최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12월을 보시면 결국에 4번이나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파월하고 트럼프 간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도 되게 역풍을 맞는다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결국에 4차례 인상하면서 장기물 금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너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장기물이 꼬꾸라지는 그리고 그때 미중 무역 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런 것처럼 대외 환경들에 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셧다운도 있겠지만 이 셧다운이 해결되고 나서 부채 한도가 유예가 되면 어쨌든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재정 정책이 인프라가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연준이 얘기하는 일시적일 것인지에 따라서 금리는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시까지 조금만 엮어서 말씀드리면 네. S&P, 나스닥, 코스피 모두 사실 셧다운 직전 2주 그리고 셧다운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거의 보합세였습니다. 그리고 강보합세였고요. 그리고 오히려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증시가 반등하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2차례.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셧다운에 대한 이슈보다는 디폴트로 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피크아웃 이후의 경기 환경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 보면 70년 이후에 뭐 약간 대략 40년 정도 잡으면 네. 그 중에 22번이게 되면 네. 뭐 거의 2년에 한 번꼴이 있었던 네,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 이제 만약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냥 시장이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뭐 소위 말해서 비싸거나 네네. 근데 이걸 핑계거리로 삼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메인 재료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연준의 정책을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팁스라고 사실 실질 금리죠. 네. 이걸 많이 사게 되면 못 오를 수도 있고 이러면 기대 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을 많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연준이 이게 좀 많이 샀잖아요. 네네. 이게 테이퍼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작년 12월 FMC니까 네. 이제 사실 이번에 9월 FMC 기자회견에서도 11월에 시작해서 내년 중순쯤에 끝날 거다라는 매파적 얘기를 했었고 점도표도 내년이 중간값이 올라가는 이러한 좀 매파적인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네. 기자분들의 질문의 절반은 다른 쪽이었어요. 전일 이제 새벽에 사임하는 두 총재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았고 네, 맞아요. 그만큼 테이퍼링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물론 지금 내년 중순에 끝나는 부분들이 확실히 매파적인 부분은 맞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나왔지만 연준이 그러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함부로 꺾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새로운 통화 정책 프레임을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뭐 어제 새벽에 에반스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연준의 지금 목표는 고용도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2%에 안착시키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섣부르게 하거나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만약에 물가채를 아예 뭐 사지 않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BEI라고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되죠. 그러면 이 연준의 정책에 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매입 속도를 조절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2013년 12월에 테이퍼링 발표하고 14년도에 10개월 동안 진행했을 때도 이건 경험이죠. 학습 효과인데 장기물 금리는 선반영 후에 금리가 올라간 이후에 쭉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테이퍼링의 그런 시장 금리 상승 효과 자체는 시장과 소통을 계속 면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만 가지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했는데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2%가 소폭 상회하고 있는데 명목금리가 1.5게 되면 뭐 한 60에서 70bp가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테이퍼링 때는 명목금리가 빠르게 캐치업, 즉 빨리 올라가면서 실질금리가 제로 베이스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경계하고 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어떻게 보면 경기의 성장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그걸 좀 유지시켜 줄 거다라는 얘기라서 연준의 정책이 굉장히 나이스해진 것 같긴 해요. 네. 나이스해지고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잘 달래기도 하고 매파로도 좀 바뀌기도 하면서 네. 이미 이제 내년 중반에 테이퍼링 종료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주 단기적으로 이번 주가 사실은 이제 분기 말이기도 하고 네. 월말 월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미국은 또 물가도 있고 네.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뭐 이제 월말 월초 뭐 다 매달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실 때 네. 뭐 지표들도 매크로 환경도 중요한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국에 고용 물가다입니다. 고용 물가. 왜냐하면 고용과 물가가 8월 달 가장 최근 지표가 8월 거였잖아요. 네. 둘 다 쇼크가 났었죠.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 부분들은 델타 변이 재확산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네. 그래서 9월이 만약에 9월 지표가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고 좀 강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11월 시작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내년 중반에 끝난다는 얘기는 6월 FMC 또는 7월 FMC 때 종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8월 고용과 물가가 쇼크가 났었을 때 바라봤던 거는 매 회의 때마다 100억 달러씩 줄이는 건데 지금은 6월, 7월에 끝내려면 매 회의 때 150억 달러씩 줄이거나 그렇죠.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매월 100억 달러씩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용을 봐야 되고 물가 같은 경우도 연준 위원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아직도 일시적이다라는 단어들은 쓰고 있지만 그 시기가 2분기였다가 지금 4분기 됐다가 내년 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물가가 8월에는 일시적인 품목이 꺾였지만 이번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중고차 가격이 이미 다시 올라가기 네, 시작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이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그리고 장기물 금리가 아직은 상승 압력에도 노출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속될 수 있음을 좀 볼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는 엊그제 이제 어제구나 이제 상원 청문회에서 네네. 연준 의장인 파월도 다소 약간 이 인플레이션이 네. 높아질 거를 경계하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은 있는데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현재 채권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벤트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뭐 계속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디폴트로 갈 수 있는 우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헝다 리스크와 그리고 지금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추가로 둔화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작용할 수 있는 그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전력난이죠. 네.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결국 중국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의 상승 배경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정말 고맙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상훈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